138억 년 전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 작은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점은 상상할 수도 없이 높은 온도와 밀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 엄청난 폭발과 함께 시간과 공간, 물질과 에너지가 탄생했습니다. 우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시작, 빅뱅이었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고독한 낭독회입니다. 오늘은 우주의 시작 빅뱅부터 지구의 탄생, 생명체의 출현, 나아가 인류의 문명까지 한 번에 알아보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라는 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는 철학, 과학, 역사,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문 교양서입니다. 시리즈 자체도 유명하지만 한 권의 책을 통해 다양한 인문 지식을 쌓을 수 있고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시리즈죠.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소개할 시리즈는 제로편으로 1권 현실편과 2권 현실 너머편에 이은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앞서 1, 2편은 고대 이후 이원론 시대를 다루고 3편은 고대 이전 일원론의 시대를 다뤘기에 시리즈가 3이 아닌 제로라는 네임이 붙였다고 하는데요. 그에 걸맞게 오늘 낭독회에서는 우주의 탄생부터 인류의 문명까지의 거대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지금의 문명을 이루었을까요? 들으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혜를 찾아 138억 년을 달리는 거대한 여정,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빅뱅 이후의 역사, 영초부터 138억 년까지. 2012년에 측정된 자료에 의하면 대폭발 이후 우주의 역사는 정확히 137.72 플러스 마이너스 0.59억 년 정도로 대략 138억 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어로 표현되는 수는 신비해서 언어적 표현이 주는 느낌과 실제 크기는 비대칭적이죠. 138억 년이란 시간을 우리는 쉽게 쓰고 말하지만 실제 그 기간은 체감되지가 않습니다. 10년도 길다고 느끼는 인간이란 종은 138억 년이란 기나긴 시간을 표현하는 방식을 고안해낼 정도로 이성적이지만 그 기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만큼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이 우주의 시간도 그 출발이 있을 것입니다. 그 출발점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죠. 이제 좁쌀보다도 작았던 초기 우주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므로 현재 우주의 모든 것을 여기에 우겨 넣어야 합니다. 좀 난감하긴 한데 뭐든 잘 안 들어갈 때는 쪼개서 넣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일단 우리 우주를 믹서기에 갈아봅시다. 은하나 태양, 인간, 큰 덩어리를 하고 있는 물질들을 곱게 갈면 분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걸로 부족하겠죠? 더 잘게 나눠봅시다.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되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나뉘어집니다. 전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원자핵을 더 쪼개봅시다. 원자핵을 쪼개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됩니다. 이들을 더 쪼개면 쿼크가 되죠. 쿼크는 6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까지 인류가 알고 있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물질이 됩니다. 다만 일부 물리학자들은 쿼크와 전자의 본질이 0차원의 입자가 아니라 1차원의 끈의 진동이란 끈 이론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아직은 뭔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해서 일단 최소 단위는 쿼크라고 생각하기로 하죠. 하지만 이 정도로 쪼개고 갈아내어도 거의 0에 가까운 공간 안에 이 모든 걸 우겨넣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린 철학적인 도약을 해야 하죠. 그것은 바로 물질이 에너지와 다르지 않다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mc제곱이라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이 공식은 질량 마이너스 에너지 등가 원리로
물질의 질량인 m이 에너지인 E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수학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의 C는 앞서 언급했던 우주의 제한 속도이자 고정되어 있는 상수값인 빛의 속도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드디어 우주 초기 공간에 모든 것을 넣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최초의 공간엔 극도로 압축된 에너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우주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가 방금 쪼개온 방향의 반대로 진행됩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그에 따라 밀도가 낮아질수록 우주의 온도는 점차 낮아지고 그때마다 쿼크, 전자, 양성자와 중성자, 원자핵, 원자, 분자, 덩어리 물질들, 태양과 은하,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주의 탄생의 역사를 시간순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초. 우선 0이었던 시공간이 1초 동안 팽창한 기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매우 많은 사건이 있었던 까닭에 좀 더 쪼개어 세 부분으로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0부터 10-43승초. 왜 하필 이 시간을 우주의 첫 번째 시기로 말하는지 궁금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플랑크 시간이라고 하는데 물리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최소의 시간 단위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극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우주가 탄생한 이후 플랑크 시간만큼 흐른 이 영역을 플랑크 시대라고 합니다. 사실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이 시기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다만 우주의 네 가지 힘인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이 모두 통합되어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인류가 언젠가 모든 것의 이론을 갖게 된다면 아마 이 시기에 대해서도 기술할 수 있겠죠. 이때 우주의 크기는 10-33승 센티미터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 한 점에 뜨겁게 압축되어 있었죠. 여기에 당신도, 저도, 이 책도, 의자와 나무, 그랜드 캐니언, 우주 정거장도 모두 함께 뭉쳐 있었던 겁니다. 다음으론 10-32승초까지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을 급팽창 시대라고 합니다. 네 가지 힘 중에서 중력은 플랑크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분리되어 나왔고 이 우주는 급격한 팽창을 맞이합니다. 지름은 1043배, 부피는 1129배로 팽창하기 시작했죠. 팽창과 더불어 우주의 온도는 점차 낮아지기 시작했고 강력이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이제 1초까지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을 쿼크 시대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되어 있었던 전자기력과 악력이 분리되어 나왔죠. 우주엔 지금처럼 네 가지 힘이 각각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질량을 갖게 됩니다. 모든 입자를 이루는 쿼크와 전자 등이 질량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신비한 과정을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쿼크가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했고 이 1초까지의 시간 동안 우주의 크기는 이미 수광년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게 1초 안에서 이루어졌죠. 3분. 이후 우주는 3분까지 대폭발 핵 합성을 진행합니다. 시공간의 팽창이 계속되는 동안 우주의 온도는 100억 도에서 1억 도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1억 도 정도라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온도인데 지구에서 수소폭탄을 터뜨렸을 때 중심 온도가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주 전체가 수소폭탄이 터지고 있는 상태의 온도였던 거죠. 따라서 여기선 양성자와 중성자에 의해 수소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수소와 헬륨이 우주 전체에서 대량으로 생성되었죠. 다만 아직은 모든 원자핵이 전자와 결합하지 못하고 이온화되어 있었습니다. 원자핵이 결합되지 않은 자유전자에 의한 산란 때문에 빛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거죠. 38만 년.
우주 탄생 이후 38만 년이 될 때까지 우주는 팽창을 계속합니다. 온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져 3000도까지 내려갔죠. 그리고 이때 물질의 역사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분리되어 있던 원자핵과 전자가 안정적으로 결합하기 시작하면서 수소, 헬륨, 리튬 등 중성 원소를 다량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유전자가 사라지자 드디어 광자가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죠. 즉 우주가 투명해지고 무언가를 볼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빛이 있으라 라는 말에 가장 적합한 시기를 굳이 찾아본다면 대략 이쯤으로 볼 수 있겠네요. 물론 무언가를 볼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지 아직 무언가를 볼 수 있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이때 자유로워지며 마지막으로 방출된 빛 에너지는 우주 전체에 광범위한 흔적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 이 흔적은 대략 138억 년이 지나 지구라는 먼지 같은 행성에서 안테나에 묻은 비둘기똥을 닦아내고 있었던 펜저니스와 월신에 의해 우주 배경 복사라는 이름으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가 존재했음을 인류가 되돌아보게 된 것이죠. 4억 년. 4억 년까지는 암흑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퍼져나간 후 아직 별, 즉 항성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빛을 내는 천체는 없었고 우주는 매우 어두웠죠. 이후 암흑물질의 밀도 요동으로 서서히 우주의 거대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암흑물질의 중력은 물질들을 모으고 뭉쳐 초기 은하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항성이 태어납니다. 우리 태양보다 작은 것에서부터 수백 배 큰 것까지 다양한 항성은 빛을 내기 시작했고 동시에 내부에서 핵융합을 일으켜 무거운 원소들을 생성해 나아갑니다. 탄소,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철 등이 이때 만들어진 것이죠. 태양보다 수백 배 거대한 항성들은 100만 년 정도의 짧은 수명을 다하고 마지막 순간에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며 우주 공간의 무거운 원소들을 흩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원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뭉치고 흩어지기를 반복하죠. 그리고 지구라는 행성을 이루기도 하고 생명들과 인간의 몸을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무거운 원소들은 대부분 이런 거대한 별 안에서 생성된 것인 거죠. 138억 년, 4억 년부터는 우주의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천체들이 발달했습니다. 수많은 항성과 수많은 은하가 생성되고 소멸하길 반복했습니다. 은하가 모여 은하단을 이루고 은하단이 모여 초은하단을 이루었죠. 80억 년 무렵엔 우리 은하 안에 태양계가 형성되었습니다. 92억 년 무렵엔 태양 안에서 원시지구가 태어났죠. 46억 년 동안 지구는 천천히 안정되며 생명을 잉태하고 이들을 길러냅니다. 그리고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 된 무렵 어느 날 당신은 태어났고 이 책을 읽으며 우주의 탄생과 성장을 되돌아보게 된 것이죠. 우리 우주의 크기, 너무도 큰 공간 속 너무도 작은 존재. 우리 우주를 시간적 측면에서 알아보았으니 이제 공간적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8억 년이라는 우주의 시간이 멀게만 느껴지는 것처럼 우주의 공간도 그저 막연히 크다고만 알지 가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무작정 수치를 말하는 것으로 감을 잡기는 어려우니 현재 우주의 크기를 10의 10승배만큼 줄인 모형으로 생각해 보죠. 그러면 태양의 크기는 귤 크기 정도가 됩니다. 이 귤을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15m 정도를 걸어가 거기에 모래알 한 톨을 내려놓으면 그게 바로 지구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80km 정도를 걸어가서 체리씨를 놓으면 그건 목성이 되죠. 지금은 태양계에서 퇴출된 명왕성까지는 600m가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거리면 이미 귤은 보이지가 않겠죠.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은 센타우루스 자리의 프록시마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4,000km가 떨어지는 셈입니다. 광화문에서 인도의 동부 도시 콜타카까지 일직선으로 걸어가 다른 귤을 내려놓으면 이게 프록시마가 됩니다. 그렇다면 태양과 프록시마가 함께 속해 있는 우리 은하의 중심까진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거기까진 2,600만 킬로미터를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10의 10승배만큼이나 줄여 생각하나 원래 거리로 생각하나 무한한 우주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는 점에선 큰 차이가 없을 듯합니다. 자, 우리 은하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우리 은하가 달걀 프라이처럼 생겼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소용돌이 모양의 얇고 평평한 나선형입니다. 이미 책이나 미디어에서 심심치 않게 봐왔을 테죠. 그러나 최근에 따끈따끈한 관측 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2019년 호주 맥커리 대학과 중국 과학원이 분석해보니 우리 은하는 옆에서 보았을 때 판판하지 않고 S자 모양으로 휘어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죠. 이렇게 뒤틀린 우리 은하의 크기는 대략 13만 광년으로 추정됩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가 13만 년을 가야 한다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은하의 변두리에 위치한 태양계가 은하 중심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도는데 2억 5천만 년 정도가 걸립니다. 우리는 별로 관심 없겠지만 태양은 자기가 2억 5천만 년마다 한 살씩 나이를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죠. 우리 은하의 크기만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우리 은하는 수천 개의 은하들이 모인 은하단의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은하단은 다시 100여 개가 모여 초은하단을 이루죠. 초은하단은 아직까지 인류가 찾아낸 우주의 가장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초은하단은 빈대떡 모양으로 지름이 약 1억 5천만 광년이고 두께는 약 1천만 광년이 이릅니다. 이런 초은하단은 우리 우주에 대략 1,000만 개 정도가 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아직 선명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초은하단 역시 거대한 구조 속 작은 구성 요소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존 허크라에 따르면 우리가 말하는 우주의 가장 큰 구조라는 것은 단지 관측 규모의 제약을 받은 범위일 뿐인 거죠. 지금까지 인류가 제대로 관측한 우주의 범위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우주의 1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주를 쉽게 말하지만 우주는 공포스러울 정도로 거대하고 텅 비어 있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우주도 앞서 다뤄온 것처럼 단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는 유일무이한 유니버스가 아니라 초월적 시공간에 무수히 존재하는 멀티버스의 일부분이니까요. 우주의 크기를 들여다볼 때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지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월적 거대함 앞에서 내 일상의 사소함은 너무나 하찮게 느껴지는 거죠. 현대에 이르러서도 인류가 신을 놓지 못하는 철학적인 이유는 바로 인간의 가치 때문일 것입니다. 이 거대한 세계를 창조한 신이 인간의 기원일 거란 상상은 나의 존재론적 하찮음을 해소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안도 우주의 크기를 가늠할 때면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만약 모든 존재가 실제로 신의 창조로부터 비롯되었다면 그가 초공간의 다중우주를 창조했고 영원의 시간과 무한의 공간 속에서 수없이 전멸하는 미니우주들의 탄생과 소멸을 지켜봤다면 그리고 그중 하나의 미니우주에서 수천 개의 은하가 탄생하고 죽는 걸 지켜보고 그중 하나의 작은 은하 변두리에 위치한 먼지보다 작은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에서 수많은 생명이 탄생하는 걸 본 이후 그 지구 위에 잠깐 존재하고 사라지는 인간의 삶에 그토록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기는 한 걸까요? 어떤 이들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며 무신론을 말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개입하는 건 진정한 신비라며 유신론을 말하겠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확실한 것은 역사상의 모든 인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어왔던 겁니다.
고대 그리스인도, 중세 유럽인도, 근대의 동양인들까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발딛고 있는 세계가 곧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점을 갖게 되죠. 우주의 존재 목적이 우리에게 있고 우주가 창조된 것이라면 그 창조다의 관심 역시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를 철진한 사고로 하며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선 참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주 창조의 목적이 인간에게, 특히 나에게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다만 이때의 창조자는 외부의 그 무엇일 수는 없습니다. 우주와 나의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가 빅뱅 뒤에 숨은 초월적 신일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그것은 나라는 존재, 그 자신이어야 합니다. 나의 세계와 나의 우주가 나의 의식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면 당신의 세계와 당신의 우주가 당신의 의식에 의해서 발현된 것이라면 우리는 세계 창조의 모든 이유와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합리적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한 인간의 원리나 앞으로 살펴볼 동서양의 거대 사상을 차치하고도 모든 의식적 존재에겐 참일 수밖에 없는 결론입니다. 정신의학 분야의 개척자 카렐 구스타프 융은 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죠. 어쩌면 우리의 대부분은 세상을 자신의 마음이 창조했다고 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관점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여기에 많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인간이 가진 동물적 본능이 환경의 창조자로서 자신을 보기 거부하게 만든다. 우리가 만약 너무나도 거대한 우주 속에서 너무나도 작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자 한다면 오직 우리 안에 거대한 우주가 담겨 있고 그것을 담아낸 자가 바로 우리였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인류의 존재는 생각보다 하찮지 않죠. 인류의 탄생은 존재론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우주에서 유일한 의식적 존재라면 더욱이 그러하겠죠. 텅 빈 우주를 지켜보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는 외부의 무엇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인 것이죠. 그렇게 우주에 가치를 부여하는 인간이란 종은 특별할 것 하나 없는 먼지 같은 지구 위에서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턴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하죠. 우리는 세 가지를 추적합니다. 지구의 탄생, 생명의 발생, 그리고 인류의 등장 말입니다. 지구의 탄생, 충돌과 동반자, 그리고 지질 시대. 우주가 탄생하고 90억 년이 흐른 어느 날, 태양계가 탄생했습니다. 태양계는 먼지와 기체가 모여 회전하는 거대한 구름 안에서 생겨났죠. 이 거대한 구름은 중력 때문에 중심으로 수축하며 빠르게 회전합니다. 회전축을 기준으로 납작해지면서 원시 태양계 원반을 형성했고 중력은 물질을 끌어당기고 끌어당겨진 물질들로 중력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또한 중심부의 물질들이 압축되며 온도가 올라갑니다. 수소가 헬륨으로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하면서 끝없이 타오르는 태양이 탄생하게 되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까닭에 중심부로 끌어당겨지지 않은 주변부의 성운에선 상대적으로 커다란 물질을 중심으로 물질들이 뭉쳐지면서 행성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중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행성, 지구가 탄생하게 되었죠. 이때가 우주가 탄생한 지 92억 년이 지난 후였고 지금으로부턴 46억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의 우주의 역사 전체 중 3분의 2 지점에서 지구가 탄생한 것이죠. 지구의 나이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 우주의 역사가 그리 길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아무튼 초기 원시 지구는 매우 뜨거웠고
물질이 끌고 있었으며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규산형 광물보다 무거운 금속 등의 물질들은 지구의 중심부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규산형 광물은 지각의 95%를 이루며 토양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천만 년 동안 이어지면서 멘틀과 내핵을 형성하게 되었죠. 지구가 탄생한 지 1억 년이 흘렀을 무렵, 거대한 미행성이 빠르게 날아와 원시지구와 충돌하게 됩니다. 지름이 지구의 절반쯤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거대한 미행성을 과학자들은 테이아라고 명명했습니다. 충돌 직전 테이아의 속력은 초속 4km였고 각도는 대략 45도였는데요. 이 충돌로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졌고 지구 물질의 일부는 뜯겨져 나갔으며 테이아는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주변으로 흩어지며 회전하던 지구와 테이아의 잔지가 혼합되어 갔죠. 철과 같은 무거운 물질들은 지구 안으로 빨려 들어갔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광물들은 일정 거리에서 뭉쳐져 달이 되었습니다. 달의 탄생에 대한 이러한 설명이 거대 충돌설이라고 하죠. 이 충돌로 지구는 동반자를 갖게 되었죠. 이후 지구와 달은 식어가면서 점차 안정되어만 갑니다. 지질시대. 지구가 안정된 이후의 역사를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지구 탄생 8억 년 후부터 인류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38억 년에 해당하는 기간이죠. 이 기나긴 시대를 이해하려면 누대라는 용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누대는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단위 중 가장 큰 단위인데 보통 은색 누대와 현색 누대로 나뉩니다. 이름이 복잡해 보이지만 두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매우 단순합니다. 화석이 발견되느냐에 따른 여부이죠. 은색 누대는 38억 년 전부터 5억 7천만 년 전까지 지구 역사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기입니다. 이 기간엔 생물 자체가 매우 적었고 뼈나 단단한 조직을 가진 개체도 드물어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지질학자나 고생물학자가 이 지층을 조사하면서 생물들이 다 어디에 숨은 거야 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를 숨을 은자를 사용해 은색 누대라고 명명하게 된 것이죠. 반면 현색 누대 지층에서는 화석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생물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나타날 현자를 사용해 현색 누대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은색 누대와 현색 누대는 발견되는 화성의 양에서 급격한 차이를 보이므로 두 시기를 구분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보통은 은색 누대와 현색 누대로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서 명왕 누대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명왕 누대란 가장 앞서 있는 시기로 지구 탄생 직후부터 은색 누대의 이전 시기를 말하죠. 여기서 명왕은 어두울 명에 임금 왕자를 사용해 어둠의 왕이라는 뜻이 됩니다. 어둠의 왕이라 이름이 즉각적으로 이해되지 않죠. 이 시대의 영문 명칭인 헤이디앤이온을 직역했기 때문입니다. 헤이디온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지하 세계의 신 하데스를 말합니다.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생명체는 고사하고 돌과 화석 등 어떠한 지질학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 단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시대이죠. 그런 면에선 적절한 이름이다 생각까지 듭니다. 자, 그럼 이 세 시대를 순서대로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명왕누대는 지구 탄생 직후인 45억 년 전부터 38억 년까지의 시대입니다. 원시지구와 미지의 행성 테이아의 충돌 이후를 상상하면 될 것이죠. 만약 이 초기 지구에 여행을 온 외계인이 있었다면 이곳을 지옥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불타는 것들 외엔 아무것도 없었던. 여기에 더해 대략 38억 년 전 무렵 수많은 운석이 지구로 쏟아지게 되는데요. 이 시기를 후기 융단 폭격이라고 합니다. 지구는 더 뜨거웠고 화산 활동이 활발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안정이 되자 멘틀과 지각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멘틀은 1600도에 달했고 빠르게 대류했기에 지각은 불안정했습니다. 물은 대부분 기체로 존재했지만 지형에 따라 지대가 높고 온도가 낮은 지역에선
액체 상태로 고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뜨거운 행성에 점차 강과 바다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죠. 은색누대는 38억 년 전부터 5억 7천만 년 전까지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암석은 발견되었지만 그 안에서 생물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구 역사의 70%에 해당하는 이 기나기 시대는 거의 텅 비어 있는 시간과 같았죠. 초기의 대기는 수소와 헬륨 등 가벼운 기체로 채워졌지만 태양풍과 지구의 열로 대부분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후 지구 내부에 새어나온 무거운 휘발성 기체가 대기를 채워갔죠. 그리고 이 가스가 지구의 온실 효과를 일으킵니다. 아직 산소와 오존층은 없었고 생명체도 존재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생명체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시적인 형태의 생명체는 은색누대 거의 초기부터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죠. 28억 년 전, 원시 박테리아가 번성하며 산소를 생산했고 점차 지구 대기를 산소로 채워갔습니다. 지구의 열기는 차츰 식어갔고 대기엔 구름이 형성되었죠. 비가 내렸고 거대한 바다가 만들어집니다. 이 바다 속의 생명체는 원핵 생물에서 진핵 생물로, 다시 다세포 생물로 점차 진화해 나갔죠. 몇 차례의 비나기가 지나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억 년 전, 은색누대의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안정적인 온화한 기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생명체의 진화는 가속되어만 갔죠. 명왕누대와 은색누대가 끝나고 이제 생명들이 번성하는 현생누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생명의 탄생.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잠깐 현생누대로 넘어가기 전에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색누대의 초기 어딘가에서 시작된 생명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지금으로부터 38억 년 전 우주가 탄생하고 100억 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의 일입니다. 당시 지구는 너무나 뜨겁고 독성 기체로 가득한 상태였지만 이 척박한 환경을 기반으로 최초의 생명이 탄생합니다. 우리는 이 신비한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는데요. 다만 생명이 다른 생명으로부터 온다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시간을 역추적할 때 그저 최초의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추측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아마 원시의 바닷속에서 혹은 파도와 바위가 만들어지는 거품 속에서 아니면 점토 광물 속에서 불완전한 형태가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길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어느 날에 단 한 번 거대한 도약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정보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최초의 생명이 나타난 것이죠. 이 최초의 생명은 자신의 정보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한다 라는 정보까지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이 최초의 정보 전달자는 모든 생물의 공통 조상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논리를 필연적으로 그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최초의 공통 조상을 루아 또는 루카라고 부릅니다. 원시지구에 어떻게 생명이 탄생했는가에 대해선 수많은 가설이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시작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근거의 문제를 넘어서 무엇이 생명인가라는 철학의 문제까지 내포하기 때문이죠. 생명의 시작, 이에 대해서 말하는 건 너무나 복잡한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최초의 생명에 대한 문제는 고사하고 지금 눈앞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이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기 곤란하죠. 생명과 생물에 대해서 우린 너무 많은 질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를 생물이라 말하고 어디까지를 무생물이라고 말해야 하는지, 생명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부모를 가져야만 하는지, 또 부모를 가져야만 한다면 생명의 시작은 수정 전부터인지 아니면 수정 후부터인지, 더 나아가 생명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턱없이 부족합니다. 생명기원의 메커니즘이 선명히 밝혀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와는 무관한 38억 년 전의 어느 날, 모든 생명의 공통조상이 지구에 등장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최초의 조상은 매우 보잘것없고 단순한 원시세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작은 생명의 탄생은 지구뿐만이 아닌 우주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벤트였죠. 비로소 우주가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물질뿐이었던 우주의 한 지점에서 처음으로 물질로 완벽하게 환원할 수 없는 매우 특이한 무언가가 탄생했다. 그리고 이 특이한 무언가가 진화하면서 우주를 인식하는 생명의 관점으로 다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생명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현생 누대를 지금부터 알아보죠. 현생 누대. 현생 누대는 5억 7천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시대입니다. 세부적으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합니다. 그중 고생대의 초기 시대를 캄브리아기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도 어느 정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캄브리아 대폭발이라 불리는 지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이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종류의 동물 화석이 대량으로 출현한 지질학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죠. 이 사건이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앞서 말했던 명왕누대와 은색누대에선 특별한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캄브라기의 생물들의 선주가 되는 생물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 그렇다면 이 많은 개체는 갑자기 어떻게 나타난 것일까?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진 것일까? 찰스 다윈 또한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캄브레아기 대폭발이 진화론의 반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그것은 생물이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등장한 것이 점진적인 진화를 말하는 진화론보다 신의 개입으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창조론의 설명에 더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캄브리아기가 지질학적으로 선명한 기준점이 되는 까닭에 지질 시대의 명칭을 캄브리아기를 중심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명왕누대와 은색누대를 합해 선 캄브리아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기서의 선은 앞전의 뜻으로 캄브리아기 앞에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쉽게 말해 지질학자들이 캄브리아기 이유는 알겠는데 그 전에는 별다른 화석이 없으니 그저 시대 이전의 시대라는 느낌으로 이름을 붙인 거죠. 하지만 특별한 자료가 없는 이 시대 이전의 시대는 지구 역사의 88%를 차지합니다. 생물들에 의해 점령된 캄브리아기 이후의 시대는 지구 역사의 겨우 12%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 12%의 현생 누대,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고생대는 현생 누대의 첫 번째이자 가장 긴 시대로 5억 7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 이르는 3억 년 정도의 기간이 됩니다. 거대한 바다는 뜨거운 햇볕과 자외선을 막아주었고 이 안전한 바다 속에서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껍데기와 골격 등 단단한 부위를 가진 동물들이 무수히 등장합니다. 이 초기 시대를 대표하는 생물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삼엽충이 됩니다. 이어서 척추동물이 출현했고 어류가 나타났죠. 이들이 점차 바다를 가득 채워갔습니다.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낸 대륙은 오랜 시간 걸쳐 뭉치고 나눠지길 반복합니다. 고생대 말기에 이르러 거대한 초대륙을 형성하게 되었죠. 판게아라고 불리는 이 초대륙 위로 바다 생명체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육지 동물과 식물이 영토를 넓히며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한 것이죠. 판게아 위로 생물이 번성할 수 있었던 건 오존층 때문이었습니다. 대기권의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며 생물을 보호하게 된 것이죠. 가장 오래된 식물과 동물의 화석이 이 시기에 발견되기도 했고요. 식물 화석은 4억 8천만 년 전, 동물 화석은 4억 5천만 년 전 지층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폭발적으로 번성하던 생물들이 고생대 말기인 페름기에 이르러 급격히 멸종하게 됩니다. 이 대멸종 사건을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대멸종이라고 부르게 되죠. 지구의 대멸종 사건은 5차례가 있었는데
세 번째에 속하는 이 사건은 가장 큰 규모가 됩니다. 2억 4,500만 년 전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전체 생명체의 96%가 멸종되었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화산 활동이나 수소나 메탄의 기화, 해수면의 상승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중생대는 페름기 트리아스기 대멸종 이후의 시대를 말합니다. 2억 4,500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의 시기가 되죠.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로 구분합니다. 이름에서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는 공룡의 시대가 되죠. 공룡이란 대멸종 이후 살아남은 소수의 파충류로부터 진화합니다. 이때도 포유류는 있었으나 현재의 쥐 모습과 유사했고 별다른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식물과 곤충도 다양하게 번성했죠. 1억 8천만 년 전 무렵엔 판게아가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북반구에는 현재 유럽과 러시아, 아시아 대륙이 해당하는 로라시아 대륙이, 남반구에는 현재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인도, 호주, 남극에 해당하는 곤드나와 대륙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6,600만 년 전, 중생대의 마지막 시기에 지구에 커다란 사건이 발생합니다. 현재 멕시코 유카탄 부근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지게 된 거죠. 이 충돌의 흔적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데 이를 칙술루브 크레이터라고 하죠. 이 크레이터의 직경은 180km로 이를 토대로 했을 때 운석의 크기는 지름이 약 10에서 15km에 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돌 직후에 대량의 입자와 수증기가 부융하며 태양을 가리기 시작하게 되죠. 지구는 급격히 어두워집니다. 광합성을 해야 하는 식물과 미생물이 죽어나갔고 이들로부터 영양분을 획득했던 초식 공룡이 다음으론 육식 공룡이 차례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 충돌의 영향으로 지구 전체 생물의 75%가 멸종되었죠. 이것이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대멸종 사건으로 백악기, 팔레오기 대멸종이라 부릅니다. 그렇게 운석 충돌의 영향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지구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신생대가 시작된 것이죠. 6,600만 년 전부터 현재 이르는 이 시기는 대멸종에서 살아남은 포유류와 조류의 시대였습니다. 중생대에 존재감이 없던 포유류가 공룡이 사라진 지구 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기후는 건조했고 초목지대가 발달했죠. 소, 말, 코끼리, 코뿔소 등의 동물들이 등장했고 포유류 중 일부는 바다로 돌아가 고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유류의 또 다른 일부가 유인원으로 진화하면서 인류의 조상이 되었고요. 이때의 지구는 유례없이 독특하고 급진적인 생명체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진화에 대하여, 진화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인류의 탄생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진화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진화론은 오늘날 대중적으로 친숙한 개념이죠. 과학에 익숙한 사람이든 과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든 진화론이 창조론에 비해 더 합리적이고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두터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진화론에 반대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환경에 적응하고 변함으로써 지금의 다양한 모습이 되었다는 진화론의 세계관은 지역, 문화, 종교를 넘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죠. 하지만 막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다수가 진화론에 대해 오해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턴 진화론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오해를 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동물원의 원숭이도 언젠가 인간이 되느냐 같은 질문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진화의 한 갈래인 인류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진화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경에 적응하면서 획득한 형질이 후손에게 유전된다고 생각하는 오해. 둘째, 진화가 선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오해죠.
진화론에 대한 오해 첫 번째, 획득 형질의 유전. 진화론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이가 이렇게 답합니다. 예를 들어 기린의 목이 긴 것은 높이 있는 먹이를 먹으려고 오랜 시간 노력했기 때문이야. 이것이 진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이지. 하지만 이런 설명은 진화론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물론 넓은 범위에선 진화론에 포함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다인의 진화론은 아니죠. 대신 이러한 진화론은 용불용설이라고 하는데, 이는 프랑스의 동물학자 라마르크가 주장한 진화론입니다. 그는 다인보다 앞서 진화론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진화론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화에 대한 두 가지 설명 방식인 라마르크의 용불용설과 다인의 자연 선택설 간의 차이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용불용설은 라마르크 주의라고도 합니다. 라마르크가 1809년에 저술한 동물 철학에서 진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동물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특정 형질을 발달시키고 이렇게 획득한 형질은 자손에게 이어진다. 이 생각은 매우 상식적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 개체가 획득한 형질은 다음 세대에 유전되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 평생 오른팔로 창 던지기를 해서 오른팔만 발달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가 아이를 낳았다면 아이의 오른팔이 발달된 상태로 태어날까요? 그렇지가 않죠.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획득한 형질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신의 창조를 믿는 시대의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이론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많이 사용한 부분이 점차 발달한 것이라는 생각이 기초했다는 점에서 사실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후 50년이 지난 1859년,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자연 선택설을 제시합니다. 생명과 인간 진화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 거죠. 자연 선택설은 환경에 적합한 생물이 생존과 번식의 우위를 점할 수 있기에 점차 그의 형질을 다음 세대에 퍼뜨리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다윈은 이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자연 선택과 인공 선택을 비교했죠. 예를 들어 육질이 좋은 소는 인공 선택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가축을 처음 사육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육질이 좋은 소는 계속 번식시키고, 육질이 좋지 않은 소는 번식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잡아먹기 시작했죠. 그 결과 지금의 소는 신석기 시대의 소보다 육질이 개선되고 맛이 좋아졌습니다. 소가 인간의 선택에 의해 좋은 육질의 방향으로 개량된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라는 환경이 소의 진화 방향을 결정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 자연 선택은 특정 지역의 자연 환경이 그 환경에 적합한 방향으로 종의 진화를 촉진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목이 짧은 기린의 선조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들은 아카시아 잎을 주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후가 변하고 아카시아 잎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했고, 대부분의 목 짧은 동물들은 이내 굶주림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번식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러다 이들 중 돌연변이로 목이 상대적으로 긴 후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목이 긴 개체는 경쟁이 적은 높은 곳의 잎을 먹을 수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영양 상태가 좋았고 번식의 기를 얻게 됩니다. 이 개체의 후손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들은 종 전체의 점차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고, 계속된 환경의 변화는 이 종의 변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기린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자연 환경이 기린의 진화 방향을 결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연의 종의 진화 방향을 선택했다는 표현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자연의 손을 빌려 신이 진화에 손을 댄다거나, 혹은 자연이 뛰어난 존재의 탄생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종을 발전시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공 선택과 자연 선택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목적의 유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은 이익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생물의 번식에 개입하지만, 자연 선택의 주체로서는 자연은 어떠한 목적도 갖지 않습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펼쳐진 환경일 뿐이죠. 진화라는 것 자체가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화론에 대한 오해. 두 번째, 진화에 대한 선형적 이미지. 진화론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진화를 선형적인 발전의 모형으로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시적인 박테리아가 어류와 양서류가 되었고 이후에 파충류와 포유류가 생겨났고 마지막에 이르러 유인원과 현대 인류가 진화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시간이 흐르면 원숭이도 언젠간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이는 진화를 선형적인 진보라고 오해할 때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진화는 이렇게 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방사형으로 확산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8억 년 전, 은색루대의 어느 시기에 발생한 모든 생물의 공통조상인 루카에 대해 상상해 봅시다. 너무나도 오래전의 조상이라 우리의 꿈에 찾아온다고 해도 알아보지 못할 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단세포 생물이었습니다. 이 단세포 할아버지는 최초로 다른 단세포 생물을 낳았을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번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아메바나 대장균 같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생명체가 되어 지금까지 지구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10억 년 전, 이 단세포 생물들 중 한 개체에서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탄생합니다. 이들은 지구상의 생물 전체 중 일부를 차지하며 발전해 나아갔고 버섯이나 곰팡이 같은 성공적인 생명체가 되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억 년 전에는 이 다세포 생물들 중에서 최초의 척추를 가진 동물인 피카이아가 등장합니다. 이어서 여러 척추 동물들 중에서 어류가 등장했고 수많은 어류가 진화의 가지로 나뉘어 뻗어나가 지금까지 바다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또 어류 가운데 하나의 가지에서 파충류와 양서류가 등장했습니다. 파충류의 일부가 조류가 되었고 포유류의 일부는 유인원이 되었습니다. 유인원 중 일부는 원숭이나 침팬치가 되어 지금까지 숲에 완벽히 적응해 살고 있습니다. 다른 유인원의 가지는 나름의 방향으로 진화하여 인류가 된 것이죠. 단세포 생물과 곰팡이, 어류와 파충류, 유인원은 지금도 번성하여 자신들만의 진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인류도 그중 하나의 가지로 분화하여 나름의 방향으로 진화 과정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아메바나 대장균은 원시적인 종이고 인류는 진화의 끝에 도달한 가장 완성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건 진화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일도 사람이 원숭이가 되는 일도 없습니다. 각각의 종은 가지를 뻗어나가며 각자의 진화 과정을 밟아나간 것이죠. 그리고 진화한 원숭이도, 진화한 인간도 모두 지구에서 사라지는 먼 미래가 되면 그때도 진화한 단세포 생물이 여전히 지구를 점령하고 있을 것이죠. 자, 우리는 진화론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알아보았습니다. 현대의 진화학은 이러한 오해를 극복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용불용설은 자연 선택설로 대체되었고 선형적 진화 이미지는 방사형 진화 이미지로 대체되었죠. 여기에 더해 유전학과 생물학의 발전은 진화론의 메커니즘을 더 세밀하고 세련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진화는 이제 하나의 가설이라기보단 사실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부턴 인류의 탄생과 진화에 대해 한번 알아보죠. 인류의 탄생, 각지로 퍼져나간 현생 인류. 지금으로부터 600만 년 전 모든 인류의 조상이 탄생했습니다. 지구가 탄생한 지 45억 년이 지났고 빅뱅 이후론 138억 년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아프리카를 떠들던 보통의 유인원 무리 중에 다른 유인원들과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은 한 개체가 있었습니다. 이 개체는 스스로는 상상조차 못하겠지만 먼 미래에 인간과 침팬지의 공통 조상이 될 존재였죠.
실제로 침팬지와 인간은 깊은 유사성을 갖습니다. DNA 염기 서열의 97%가 일치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성향 면에서도 집단 생활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하는 등 비슷한 행동 양식과 사회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인류의 것도 침팬지의 것도 아닌 바로 이 공통조상의 특징이었을 것입니다. 인류는 이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의 가지를 분리해 나왔습니다. 초기 인류는 공통조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죠. 이들은 매우 천천히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해 나갑니다. 진화 역사에 등장하는 인류는 일반적으로 원인, 구인, 신인으로 구분합니다. 각각에 대해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가장 오래되고 원시적인 인류인 원인은 지금으로부터 300만 년 전에 등장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대표되는 이들은 50만 년 전까지 아프리카 대륙에 서식했죠. 동부 아프리카에서 발생해 남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지금의 인류와는 모습이 많이 달랐죠. 오늘날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을 일컫는 원이 원숭이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뜻 또한 남방의 원숭이죠. 다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원숭이와는 달리 꼬리가 없고 두 발로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용량은 500cc 정도로 고릴라보다 조금 컸고 지능이 높고 엄지손가락이 발달해 단순한 석기, 짐승의 뼈, 나뭇가지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선조가 나무에 의존해 숲속 생활을 했던 것과 달리 이들은 남부 아프리카 사막지대를 떠돌며 식물을 채집하고 작은 동물을 사냥하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150만 년 전, 두 번째 인류인 원인이 등장합니다. 여기서의 원은 근원을 뜻하는데 호모 에렉투스가 여기에 속하죠. 이들에 이르러서 직립 자세가 거의 완성되었기에 직립한 인간이란 뜻의 호모 에릭투스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들의 두개골은 아직 원숭이와 유사한 원시적인 형태였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비해 내용량은 크게 늘어나 1000cc 정도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높아진 지능으로 주먹도끼나 돌칼 등의 정교한 석기 도구를 만들어 썼는데 이들의 도구 중에 독특한 것은 다른 도구를 만들기 위한 도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끝이 뾰족한 막대기를 만들기 위해 날카로운 돌 조각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들은 동굴에서 살았고 낮은 수준의 언어 활동을 했으며 이동을 시작한 최초의 인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화석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대륙에 걸쳐 매우 넓은 지역에서 발견되었죠. 지역에 따라 자바 원인, 베이징 원인, 아프리칸 트로푸스, 메간 트로푸스, 하이델 베르겐시스 등으로 구분합니다. 호모 에릭투스는 큰 뇌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들 혹은 그들의 앞선 세대와는 차이를 보입니다. 다만 그들의 뇌가 왜 커졌는지에 대해선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죠. 다만 일부 과학자들은 이 시기쯤에 인류가 요리를 발명한 것을 원인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뇌 용량과 요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 뇌가 너무도 비효율적인 신체 기관이라는 점에서 추론됩니다. 뇌는 신체 질량의 2%를 차지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합니다. 자연환경 속에서 이 비효율적인 기관을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거칠고 영양가가 적은 음식으론 24시간 동안 꼬박 먹고 소화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류학자 리처드 랭엄은 호모 에릭투스가 불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식은 음식물의 조직을 연하게 만들고 쉽게 소화될 수 있게 함으로써 뇌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화식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커다란 뇌가 발달할 수 있었다는 점이죠. 하지만 이 주장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호모 에릭투스가 불을 일상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을 사용한 흔적은 기껏해야 지금으로부터 70만 년 전으로 올라가죠. 호모 에릭투스의 등장은 150만 년 전. 설명이 용이하다는 측면만으로 불을 사용한 시기를 앞당기기엔 100만 년이란 시간은 너무나도 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론에 대한 것이 요리가 되는 겁니다. 호모 에릭투스가 화식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고기를 다지고 저미는 등의 요리를 함으로써 소화 흡수를 빠르게 했다는 의견입니다. 이 견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근거에도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도구를 이용해 동물의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등의 작업은 이미 30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화식 전에 요리가 있었다. 호모 에릭투스의 앞선 선조들은 일상적으로 요리를 함으로써 흡수율이 높은 음식물을 만들어 먹었고, 이것은 소화 효율을 높여 인류가 커다란 뇌를 가지기 충분한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토대 위에 호모 에릭투스가 탄생한 것이다. 기존엔 호모 에릭투스에 포함하여 분류했으나 지금은 독립해서 구분하는 호모 하이델베르겐신스가 등장한 건 60만 년 전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근교에서 처음 발견된 까닭에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지만, 이후 유럽 전역과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인도와 중국에서도 화석이 발견되었죠. 호모 하이델베르겐신스가 중요한 것은 이 고대 선조가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렌시스의 공통 조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현대 인류와 비슷한 뇌용량을 가졌고 일상적으로 도구를 만들고 불 또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20만 년 전에는 세 번째 인류인 구인이 등장합니다. 네안데르탈렌시스, 로디지아인, 솔로인 등이 이에 속하고, 신인인 호모사피엔스의 계통으로 추정되는 프레사피엔스도 이때 생존했을 것으로 보고 있죠. 특히 네안데르탈렌시스의 외모는 언뜻 보면 현대 인류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육질 몸매에 코가 유난히 크고 턱이 덜 발달했긴 했지만 높은 지능의 언어와 상징 체계를 사용했고 매장의 풍습도 있는 등 현대 인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죠. 이들은 3만 년 전까지 지구상에 번성하며 뛰어난 석기 문화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만 년 전에는 인류의 최종 단계인 신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학명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아프리카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죠. 사피엔스의 어원은 라틴어로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들의 내용량은 1300에서 1500cc를 넣고 능숙하게 언어와 도구를 사용합니다. 문화적으로 후기 구석기 문화에 속해 있죠. 이때까지만 해도 네안데르탈렌시스를 포함한 여러 인간종들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신인류가 지구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구인류는 멸종하게 됩니다. 이들이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과 아시아로 퍼져나간 것이 4만 년 전의 무렵, 주로 강이나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현생 인류의 이동. 한때 인류의 진화의 역사를 계단식의 선형적 발전의 모습으로 묘사하거나 하나의 줄기에 출발해서 여러 가지로 나뉘는 나무의 모습으로 그려냈습니다. 즉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호모 에릭투스가 되고 다시 네안데르탈인이 되었다가 사피엔스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들 하나의 연결선이 아니라 다양한 종과 계통의 분화와 혼합의 복잡한 연결고리 가운데 등장한 주요 지점들로 파악해야 합니다. 계단이나 나무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뉘고 합쳐지길 반복하는 강의 모습과도 같죠.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요, 현생 인류가 지구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에 각지의 신석기 문화를 발달시켜 나갔죠. 이들은 정착하거나 유목생활을 하는 등 다양한 삶의 방식을 고안해냅니다. 호모사피엔스의 신체적인 특징은 현대의 인류와 완벽히 동일한 상태라 오늘날 우리와 구분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높은 지능과 발달된 언어 능력으로 깊게 생각하고 논쟁하며 일상을 꾸려나갔을 것이죠. 1만 년이란 시간은 100년을 사는 인간 개인에겐 너무나도 긴 시간이지만 진화에서는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역량은 오늘날 우리와 그다지 다르지 않았을 것이죠. 따라서 지금의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당시 인간의 삶을 어설프다거나 원시적인 모습으로 그려내는 건 사실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9천년 전이 되면 중동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생산량이 늘어났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농경이란 반복적인 삶의 패턴은 문화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생겨났고 이에 따라 계급과 사회제도가 발생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대결하거나 순종하면서 살아가던 인류가 이제 자연으로부터 벗어나 사회라는 상징의 세계로 이주하게 된 겁니다. 바로 문명이 탄생한 거죠. 문명의 탄생, 세계 4대 문명과 인간의 삶.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문명은 네 가지가 됩니다. 세계 4대 문명 혹은 문명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들은 지금으로부터 7천년 전 무렵부터 세계 각지에서 등장합니다. 서쪽부터 차례로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으로 불리죠. 이들은 모두가 청동기 문명이었고 문자를 사용했으며 거대한 도시국가를 발전시켰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커다란 강을 기반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 강이라는 게 문명 발달의 필수 요소였던 거죠. 이는 식수와 농업 용수의 확보를 원활하게 했고 지속적인 농사를 가능하게 했으며 강줄기를 따라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인도 문명은 인더스 강을, 황하 문명은 황하강을 중심으로 발달해 나아갑니다. 자, 그럼 이제 문명들의 특징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죠. 세계 4대 문명. 우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문명으로 지금으로부터 7천년 전에 존재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기반으로 발달했는데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이 되죠. 이 지역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는 곳으로 홍수가 날 때마다 강의 상류에서 기름진 흙이 떠내려 왔기에 농사를 짓기에 편했습니다. 이곳의 원주민은 오래전부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해 살고 있었고요. 7천년 전 무렵 수메르인이 이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원주민과 섞이며 정착해 나아갔죠. 그들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지 밝혀지진 않습니다만 그들은 스스로 검은 머리 사람들이란 뜻의 수메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문자를 사용했고 저수지를 만들어 강의 범람을 막았으며 하늘의 신과 지상을 연결하기 위한 거대한 건축물인 지구라트를 각 도시에 건설합니다. 이집트 문명은 5천년 전 나일강 하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는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던 까닭에 외부의 침입 없이 2000년 동안 고유의 문화를 유지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한편으론 폐쇄적이고 단조로운 정치 문화적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이집트의 농경은 기름진 나일강의 토양을 바탕으로 일찍이 발달합니다. 나일강은 해마다 규칙적인 범람을 일으켰는데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와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상류의 비옥한 태적물을 하루로 운반하는 역할을 했죠. 나일강변은 언제나 풍요로웠습니다. 홍수는 규칙적이었고 이집트인들은 이를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기적인 범람과 복구는 기약과 천문학 그리고 건축술을 발달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고요. 이집트는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신권 정치였습니다.
파라오는 정치적 왕이자 신의 아들로 여겨졌죠. 그는 강력한 정치적 권력자를 넘어 인간의 삶과 사후를 지배하는 자였습니다. 파라오의 막강한 권력은 이집트의 기약과 풍부한 노동력을 결합해 인류의 가장 거대한 건축물인 피라미드의 건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집트는 태양력과 의학 등 실용 학문이 발달하기 시작했죠. 인더스 문명은 5천년 전 인더스 강을 기반으로 발전합니다. 이 강은 인도 북부에서 시작해서 파키스탄을 거쳐 인도양으로 흘러가는데, 강줄기를 따라 많은 도시의 흔적과 유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거대한 도시는 하라파와 모헨조다로가 되죠. 두 도시는 군 벽돌로 건설된 거대한 계획 도시였습니다. 도로망이 정비되어 있었고 상하수도 시설과 공중 목욕탕 등 위생 시설 또한 갖추고 있었죠. 인더스 문명은 다양한 종족의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국제 도시의 면모를 보여줬는데, 그것은 바다를 통해 메소포타미아와 활발히 교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이 활력 넘치는 도시들은 지금으로부터 4천년 전 서쪽에서 쳐들어온 아리아인에 멸망하게 되죠. 이후 아리아인은 원주민을 정복하고 정착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 철학적 경전인 배달을 전파해 나아갔고요.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의 황하 문명은 지금으로부터 4천년 전 무렵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문명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도 황하간을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했죠. 황하유역의 황토지대는 농사에 알맞은 토양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조와 수수를 재배했고 개나 돼지 등 가축을 사육합니다. 작은 촌락과 마을 중에선 도시국가로 성장하는 지역도 있었고요. 가장 오래된 왕조는 전설 속의 하왕조로 항아 문명 초기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후 하왕조를 이은 상왕조는 은이라고도 불렸는데, 20세기 들어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면서 실제했던 왕조였음이 점차 밝혀지게 되었죠. 자, 우리는 4대 문명권을 대략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인류 문명 초기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했고,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현대인들은 자신의 과거의 사람들보다 진보했다고 믿습니다. 고대인은 어쩐지 교육을 받지 못했고 미개하며 원시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거죠. 물론 어떤 면에선 이런 생각은 타당할지 모릅니다. 인류는 기나긴 역사의 시간 동안 지식을 축적해왔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삶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왔었으니까요. 지금 우리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갖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나는 고대인보다 지혜로울까? 그들보다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겐 고전이 남아 있어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 안에서 오늘 나의 고뇌와 욕망을 고스란히 비춰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가 아닐 것이죠.